빈손으로 나가서 시골 가서 당신 엄마랑 오붓하게 농사나 지어. 이 집 내 거니까. 그날 입만 열면 천마, 엄마 하던 그 남자가 뻔뻔하게 요구했다. 우리가 서울에서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아파트를 자기 엄마에게 넘기고 나더러는 회사를 그만두고 자길 따라 시골에 내려가 농사나 지으라고. 그 순간 내 심장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이게 다 너한테 복 짓는 일이야 라는 표정을 짓는 그 얼굴을 보며 나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여보, 당신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은 모양이네. 이 집 계약금이 대체 누구 돈으로 치러졌는지, 내가 준비한 이 기막힌 아이디어가 뭔지 평생 잊지 못하게 해줄게. 손에 든 와인잔 표면에 맺힌 차가운 물방울이 내 손끝을 타고 흘러내렸다. 온몸을 타고 흐르는 내 피처럼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웠다. 이곳은 강남의 한 고급 스테이크 레스토랑. 결혼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내가 2주 전부터 특별히 예약해둔 창가 자리였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하고 눈부신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차량의 불빛들이 붉고 흰빛의 강을 이루어 한강변을 따라 흘러갔다. 그리고 창 안, 내 맞은편에 앉은 강민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미디엄 레어로 익힌 필레 미뇽을 썰고 있었다. 선홍빛 육즙이 흘러나와 새하얀 도자기 접시를 붉게 물들였다. 그는 방금 썰어낸 고기 한 점을 입으로 가져가지 않고 허공에 멈춘 채, 한때는 한없이 다정하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그저 혼탁하게만 느껴지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영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는 아직 입안에 음식을 씹으며 웅얼거리듯 말했다. 입가에는 소스가 살짝 묻어 있었다. 엄마가 요즘 무릎이 너무 아프시잖아. 서울이 큰 병원도 많고 물리치료 받기도 편하고 게다가 평생 소원이 온돌 들어오고 창문 활짝 트인 새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는 거였어.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서 너무 이기적이면 안 되지, 안 그래? 내 손이 세차게 떨리며 나이프가 접시에 부딪혀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옆 테이블의 커플이 힐끗 우리 쪽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런 시선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마치 수만 마리의 매미가 동시에 울어대는 것 같았다. 방금 뭐라고 했어? 내 목소리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 건조하고 잠겨 있었다. 어머님을 우리 아파트에 모시자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 강민호는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냅킨으로 우아하게 입가를 닦았다. 마치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이 아니라 내일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여주로 가면 되지. 우리 본가 비어 있잖아. 그는 순진함을 넘어 잔인하기까지 한 미소를 지으며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마치 내게 세상에 없는 명품이라도 파는 것처럼. 거기 공기도 좋고 물도 좋잖아. 생각해봐. 당신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편두통 심하다고 했지? 시골 가서 유기농 채소나 키우고 매일 신선한 공기 마시면 당신 몸에도 좋고. 이거야말로 윈윈이지, 지영아. 윈윈. 그 두 글자가 마치 두 번의 따귀처럼 내 뺨을 후려쳤다. 나는 접시 위에 정갈하게 놓인 가니쉬를 내려다보았다. 아스파라거스는 파릇파릇했고 메시드 포테이토는 부드러워 보였다. 하지만 내 속은 울렁거리며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3년 전이 떠올랐다. 그때도 식당이었다. 물론 평범한 고깃집이었지만 강민호는 기름때 묻은 내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맹세했다. 지영아, 내가 지금은 능력이 없어서 전세 보증금도 다 못 모으는 거 알아. 하지만 맹세할게. 평생 당신한테 잘하고 절대 작은 서러움 하나 겪게 하지 않을게. 이 집, 장인 장모님이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계약금 보태주신 거잖아. 나 강민호, 이 은혜 평생 소처럼 말처럼 일해서라도 꼭 갚을게. 그때 그의 눈물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때부터 이미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걸까? 지금의 그는 내가 사준 명품 셔츠를 입고 내가 3주년 선물로 사준 값비싼 시계를 차고서 내 부모님이 피땀 흘려 마련해준 집을 가지고 제 효도를 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다. 민호 씨, 나는 터져나오려는 가슴속 불덩이를 억누르려 심호흡을 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 덕에 마지막 이성을 붙잡을 수 있었다.
잊었나 본데 이 아파트 대출 아직 27년이나 남았어. 내가 회사 그만두고 시골 가서 배추나 키우면 매달 나가는 대출금 250만 원은 누가 낼 건데? 당신 그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아니면 밭에서 나는 배추 팔아서? 강민호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내가 돈 얘기를 하는 걸, 특히 자기 월급이 나보다 적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걸 병적으로 싫어했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켜고는 테이블 위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붉은 와인 몇 방울이 새하얀 테이블보 위로 튀었다. 마치 말라붙은 핏자국처럼. 서지영, 너 꼭 그렇게 속물처럼 굴어야겠어? 입만 열면 돈.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실망스럽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내가 구제불능의 된장녀라도 되는 것처럼. 돈이 중요해. 엄마 건강이 중요해. 날 낳고 기르신 우리 엄마야.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관절염 더 방치하면 나중에 못 걸을 수도 있다고. 너 지금 나더러 불효자 되라는 거야? 어머님 치료해 드리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 나는 이를 악물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이새를 비집고 나오는 것 같았다. 며칠 우리 집에 모시거나 아니면 근처에 원룸이라도 얻어드리면. 며칠. 강민호가 내 말을 끊었다.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엄마를 손님처럼 내 눈치나 보게 하라고? 그리고 서울 월세가 얼마나 비싼데 몰라? 멀쩡한 집 놔두고 왜 그 돈을 낭비해? 주변의 시선이 점점 더 쏠렸다. 등 뒤 테이블에 여자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심지어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드는 것 같았다. 이렇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 남편은 나를 상대로 도덕적 납치를 동원한 공개 처형을 하고 있었다. 그건 내 집이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을 뱉었다.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리만치 단호한 목소리였다. 강민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무슨 우스갯소리라도 들은 것처럼 피식 웃었다. 내 집. 서지영, 우리가 결혼한 지 3년이야. 법적으로 따져도 이 집에 내 몫이 절반은 있어? 그리고 그는 등을 의자에 기대며 차갑고 낯선 눈빛으로 변했다. 우리 집에선 엄마 말이 곧법이야? 내가 우리 강씨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강씨 집안 규칙을 따라야지. 너무 이기적으로 굴지 마. 사람이 복을 쌓을 줄 알아야지. 복을 쌓는 것. 시야가 흐려졌다. 울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분노가 극에 달해 눈앞의 풍경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지난 추석이 떠올랐다. 시댁에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튀김을 3소쿠리나 튀겨내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했다. 내 손은 세제에 불어 허물이 벗겨졌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그런데 강민호는? 그는 소파에 누워 과일을 먹으며 제 엄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깔깔대고 있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던가? 아이고, 요즘 며느리들은 참 유난이야. 그까짓 일 좀 했다고 허리를 두드리네. 내가 민호 가졌을 땐 밭일도 했다. 예. 그때 강민호는 옆에서 맞장구를 쳤다. 그럼 엄마는 무쇠 체력이시고 지영이는 온실 속 화초라 비교가 안 되지. 그랬다. 그들 눈에 내 희생은 당연한 것이었고 내 헌신은 마땅한 의무였다. 내 집 또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소유물이었던 것이다. 나는 눈앞의 남자를 보았다. 문득 역겨움이 치밀었다. 한때 내 심장을 뛰게 했던 그 얼굴이 지금은 이토록 추하고 번들거리고 구역질 나게 보였다. 생각 좀 해볼게.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나 자신조차 소름이 돋을 만큼 평온한 목소리였다. 강민호는 내가 이렇게 빨리 수긍할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눈에 서렸던 잿빛이 순식간에 거치고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정말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이해해 줄 줄 알았다고. 그는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지영아, 역시 당신은 속 깊은 며느리야. 사실 시골이 진짜 좋아. 내가 땅도 하나 받았는데 우리 고추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나는 아무렇지 않게 손을 빼고 옆에 놓인 얼음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위장으로 흘러들어가며 치밀어 오르던 구토감을 조금 가라앉혔다. 피곤해. 집에 가자.
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그래. 집에 가자. 강민호는 신이 나서 벌떡 일어나더니 심지어 내 의자까지 빼주었다. 오늘 밤은 제대로 축하해야겠네. 이거 우리 집안의 경사잖아. 레스토랑을 나설 때 서울의 밤바람은 제법 쌀쌀했다. 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강민호는 아이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앞서 걸으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민호. 좋은 소식 있어. 지영이가 동의했어. 맞아. 엄마 얼른 짐 싸. 아이고, 많이 가져올 거 없어. 여기 다 있는데. 알았어. 엄마 걱정 마. 아들이 언제 엄마 속인 적 있어? 그의 들뜬 뒷모습을 보며 나는 가로등 아래 멈춰 섰다. 희미한 불빛이 내 그림자를 길고 외롭게 늘어뜨렸다. 나는 넷째 손가락의 결혼 반지를 만져보았다. 결혼할 때 그가 카드 한도가 찼다고 해서 내 카드로 긁어산 반지였다. 이제 보니 이 반지는 내 살을 파고드는 족쇄와도 같았다. 그렇게 놀고 싶어, 강민호. 그럼 내가 제대로 놀아줄게. 효도하고 싶다고? 내가 기꺼이 도와줄게. 아주 철저하게 내 소원대로. 다음 날 아침, 나는 귀를 찢는 듯한 스마트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깼다.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다. 시트를 만져보니 냉기가 느껴졌다. 강민호는 없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자 액정빛이 눈을 찔렀다. 30분 전에 강민호가 보낸 연이은 메시지들이었다. 자기야, 나 출근해. 엄마가 너무 신나서 밤새 짐을 다 싸셨대. 오늘 첫 짐 붙이신다니까 택배 꼭 받아줘. 그리고 내가 중고장터에서 농기구 세트 받았어. 홈이랑 낫이랑 다 있는데 5만 원밖에 안 해. 완전 대박. 링크 보냈으니까 자기 맘에 드는지 봐봐. 사랑하는 남편이 뽀뽀. 그 뽀뽀라는 글자를 보며 나는 액정 화면에 붙은 파리를 눌러주기듯 무표정하게 화면을 껐다. 욕실로 들어가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창백한 얼굴, 눈 밑에 옅은 다크서클. 지난 3년간 대출금을 갚기 위해 이 그럴듯해 보이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야근을 했고 몇만 원의 만근 수당을 위해 필사적으로 일했다. 수도꼭지를 틀어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다. 차가운 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고개를 들자 내 눈빛은 점차 맑고 날카로워졌다. 서지영, 정신 차려. 우는 건 소용없어. 분노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 잡아먹는 세상에서 가장 유용한 무기는 증거와 법뿐이다. 나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고 정교하게 화장을 했다. 평소엔 너무 공격적이라 느껴 피했던 정직한 레드 립스틱을 특별히 발랐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부장님 사무실로 직행했다. 부장님, 반차 좀 쓰겠습니다. 부장님은 50대의 중년 남성으로 평소 내게 꽤 엄격했지만 오늘 내 안색을 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별말 없이 허락했다. 몸이 안 좋은가? 다녀와요. 오후 2시 전까지는 복귀하고. 나는 병원으로 가지 않고 택시를 타고 곧장 광화문이 한법무법인으로 향했다. 대학 동기인 김지훈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연락이 끊긴 지는 오래됐지만 그가 이혼 소송, 특히 재산 분할 분야에서 유명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커피 향 가득한 회의실에 앉아 김지훈은 내가 건넨 서류들을 보며 미간을 점점 더 찌푸렸다. 지영아, 정말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야.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복잡했다. 일단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 지훈아, 나는 무릎 위에 깍지 낀 손을 올려놓았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평온했다. 내가 이 발을 내딛지 않으면 난 정말 죽도 밥도 안 돼. 그 인간이 날 시골로 쫓아내고 내 집을 자기 엄마한테 주겠대. 김지훈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덮었다. 그 남자, 진짜 상종 못할 인간이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내가 아주 유리해. 집 계약금 증빙, 매달 대출 상환 기록 전부 4명의 계좌에서 나갔으니까. 다만 혼인 기간 동안 불어난 재산 가치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분할을 요구할 수 있어.
그 인간은 분할받을 자격 없어.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그의 앞으로 밀었다. 이건 오늘 아침에 은행 가서 막 떼어온 거래 내역이야. 김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고 그 안에 종이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강민호의 지난 3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명세서였다. 아내로서 나는 그의 비밀번호를 줄곧 알고 있었지만 신뢰라는 이름 아래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어젯밤 그가 죽은 듯이 코를 골며 잠들었을 때 그의 스마트폰을 들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기 전까지는 들여다보지 않았을 땐 몰랐다. 막상 확인하고 나니 그야말로 경악스러웠다. 이건 김지훈은 줄줄이 찍힌 붉은색 숫자들을 보며 동공이 살짝 커졌다. 이거 인터넷 도박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맞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 인간이 매달 나한테 생활비라고 줬던 돈은 고작 100만 원이야. 나머지 월급은 재테크한다고 했어. 이게 그 인간의 재테크 방식이었던 거지? 월급 다 날린 건 물론이고 나 몰래 저축은행 3군데에서 사채까지 썼어. 심지어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 줄을 가리켰다. 내 명의로 몰래 가족카드를 만들어서 지난달에 룸살롱에서 300만 원을 긁었더라고. 김지훈은 서류를 내려놓고 동정과 약간의 경외심이 섞인 눈으로 나를 보았다. 지영아, 내가 생각보다 훨씬 철저하게 준비했구나. 이 정도면 이건 그냥 이혼 소송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야. 혼인 기간 중 공동 재산을 악의적으로 탕진한 걸 주장해서 재산 분할해서 빈손으로 쫓아내는 건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온매무새를 정리했다. 합의서 초안 좀 잡아줘.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법무법인을 나오자 하늘에서 가랑비가 흩날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가을비는 늘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를 품고 있었다. 나는 우산을 쓰지 않고 가랑비가 어깨에 내려앉도록 내버려 두었다.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택배 회사에서 온 문자였다. 고객님의 택배가 문 앞에 배송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이렇게 빨리.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는 이미 거대한 박스 3개가 쌓여 있었다. 박스 위에는 굵은 검은색 마커로 비뚤비뚤한 글씨가 쓰여 있었다. 엄마 짐. 그 글씨체는 추하고 기세등등하게 마치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듯 했다. 박스에서는 퀴퀴한 곰팡내와 값싼 나프탈렌 냄새가 뒤섞여 풍겨왔다. 시골 낡은 집 특유의 냄새였다. 그 냄새는 지금 내 깨끗하고 정갈하며 은은한 향기가 배어있는 아파트 복도를 무자비하게 침범하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다. 박스를 현관으로 끌어들이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액정에 깜빡이는 어머님이라는 2글자를 보자 생리적인 역겨움이 치밀었다. 하지만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고 동시에 녹음 버튼도 눌렀다. 여보세요. 어머님 문의 목소리는 더없이 순종적으로 들렸다. 지영아,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특유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감출 수 없는 의기양양함이 묻어 있었다. 짐 받았지? 그거 다 내 보물들이야? 특히 그 빨간 박스, 그거 내 겨울옷이니까 안방 옷장에다 좀 걸어놔라. 너희들 옷은 좀 빼놓고. 안방. 작은 방도 아니고 대뜸 안방을 차지하겠다고. 어머님, 나는 현관 거울에 비친 입가에 냉소를 머금은 내 자신을 보며 여전히 부드러운 말투를 유지했다. 안방은 저희가 쓰는 곳인데 작은 방 쓰시면 안 될까요? 작은 방도 새 매트리스인데 무슨 작은 방?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즉시 날카로워졌다. 내가 어른이야. 어디 어른이 작은 방을 쓰는 법이 있어? 그리고 민호가 그러는데 이 집 이제 내가 살 집이라며. 당연히 제일 좋은 방 써야지. 너희는 시골 내려갈 거면서 안방은 못하러 남겨둬? 거기서 굿이라도 하게? 그리고 말이다. 그녀는 내 대답은 듣지도 않고 계속 쏘아붙였다. 그 침대 매트리스 너무 푹신해서 싫더라. 너 요 며칠 내로 단단한 야자 매트로 바꿔놔. 돈은 뭐 민호가 주는 생활비에서 알아서 해. 어차피 너희 시골 가면 돈 쓸 일도 없잖아.
스마트폰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네, 어머님. 알아서 할게요. 그래야지. 역시 우리 지영이가 뭘 좀 아네? 됐다. 끊는다. 나 옆집 순자한테 서울 큰 아파트 간다고 자랑하러 가야 돼. 끊어. 전화가 끊겼다. 나는 텅 빈 거실에 서서 곰팡내 나는 박스 3개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나는 미래의 내 모습을 본 것 같았다. 이 늙은 여자가 내 잠옷을 입고 내 침대에 누워 나를 하녀처럼 부리며 시중들게 하고 내 남편은 옆에서 덤마도 힘드시잖아. 당신이 좀 참아라고 말하는 모습. 안 돼. 절대. 나는 몸을 굽혀 그 빨간 박스를 열었다. 역한 곰팡내가 확 끼쳐왔다. 안에는 유행 지난 낡은 옷들과 누렇게 변색된 속옷 몇 장이 아무렇게나 뭉쳐져 쑤셔 박혀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꺼내 정리하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에서 박스 테이프를 가져와 박스를 다시 꼼꼼하게 봉했다. 정말이지, 제대로 준비해야겠네.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거실 구석의 달력으로 시선을 옮겼다. 이번 주말 그들이 정한 계약일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큰 선물을 준비할 것이다. 평생 서울에 발들인 것을 후회하게 만들 그런 선물을. 주말은 금방 찾아왔다. 그날 서울 날씨는 잔뜩 흐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저기압이 가득해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것 같았다. 시어머니를 맞이하기 위해 강민호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그는 내게 장을 보러 가라며 최고급 한우와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조기를 사오라고 지시했다. 오늘 엄마가 큰누나도 데리고 오신데 강민호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면서 신나게 말했다. 큰누나가 와서 엄마 살집 풍수 좀 봐준다고 하셨어. 지영아, 슬리퍼 몇 개 더 준비해놔. 시누이까지. 만날 때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으며 품평하고 애도 못 낳는다. 남자보다 돈 많이 번다며 비아냥대던 그 여자까지? 좋다.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 관객이 많아야 이 연극이 더 흥미진진해질 테니까.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환풍기가 윙윙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거실의 웃음소리를 덮어버렸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어머, 이 집 진짜 좋다. 시누이의 앙칼진 목소리가 부엌 유리문을 뚫고 들어왔다. 향도 좋고 층도 좋고. 민호야, 너 정말 출세했다. 엄마를 이런 좋은 집에 살게 해드리고. 그럼, 누나. 내가 이 집 장남이잖아.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엄마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효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이 셔방머리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지만 내 귀에는 똑똑히 들렸다. 아까 들어오는데 큰절도 안 하고 얼굴은 잔뜩 굳어서 누굴 보라는 거야? 곧 시골 가서 농사나 지을 팔자니까 내가 봐주는 거지. 시골 가는 거 좋지. 시누이는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씨 껍질을 바닥에 뱉었다. 가서 성질 좀 죽여야 돼. 요즘 여자들 서울 같은 대도시에 오래 있으면 속이 아주 야생마가 된다니까. 시골 가서 땅 기운 좀 받아야 나중에 우리 민호 시중도 잘 들지. 채소를 썰던 내 손이 멈칫했다. 날카로운 칼날이 도마 위에 깊은 자국을 남겼다. 나는 칼을 내려놓고 손을 씻은 뒤 앞치마를 풀었다. 거울 속 무표정한 여자를 보며 나는 그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때가 됐다. 나는 마지막 과일 접시를 들고 부엌을 나섰다. 거실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강민호는 시어머니, 시누이와 함께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는 해바라기 씨 껍질과 귤 껍질, 립스틱 자국이 묻은 종이컵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내가 나오는 것을 보고 강민호가 즉시 손짓했다. 지영아, 이리 와봐. 엄마가 시골집 임대차 계약서까지 가져오셨어. 당신이 사인만 하면 이 일은 끝나는 거야.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구겨진 계약서 한 장을 꺼내 씨 껍질 가득한 테이블 위에 탁 소리를 내며 던졌다. 얼른 사인해. 그녀는 다리를 꼬고 앉아 곁눈질로 나를 쳐다보았다. 계약금은 내가 대신 내줬으니까 너희는 매달 30만 원씩 월세만 내면 돼.
내가 옛날부터 알던 사람한테 부탁해서 겨우 구한 좋은 집이야. 신우이도 옆에서 거들었다. 그래요, 올케. 꾸물거리지 말고. 어머님이 올케네 일 때문에 얼마나 애쓰셨는데 복에 겨운 소리 하지 말고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추악한 세 사람을. 그들은 내 집에 앉아 내가 사온 과일을 먹으며 내 인생을 멋대로 재단하고 있었다. 나는 탁자 앞으로 걸어갔지만 그 계약서를 집어들지 않았다. 나는 등 뒤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 임대차 계약서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가벼운 동작이었지만 묵직한 소리가 났다.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강민호는 잠시 멈칫했다. 이게 뭐야? 당신 사직서야? 나는 웃었다. 더없이 화나고 더없이 상냥하게 웃었다. 여보, 시골 가는 거 좋은 생각이라면서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거기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유기농 채소도 키울 수 있어서 몸에 특히 좋다고 했잖아. 그렇지. 강민호는 내 미소에 어딘가 섬뜩함을 느낀 듯 했다. 그래서 당신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나는 손을 뻗어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그 서류 봉투를 가볍게 눌렀다. 당신을 시골로 보내주기로. 그리고 나는 이 아파트에 남기로.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입에 물고 있던 해바라기 씨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신우이는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떡 벌렸다. 강민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돼지 간처럼 검붉게 변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서지영, 너 미쳤어.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안 미쳤어. 나는 미소 지으며 그들 모두의 앞에서 느긋하게 봉투의 끈을 풀었다. 여기엔 서류가 두 종류 들어있어. 나는 첫 번째 서류 뭉치를 꺼냈다. 붉은 인형이 찍힌 이혼 합의서였다. 첫 번째, 이혼 합의서. 이 아파트 계약금 8억 원은 전액 우리 부모님이 내주셨고 결혼 후 매달 나간 대출금 역시 내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갔으므로 법적으로 이건 내 특유재산이야. 나는 합의서를 강민호의 면전에 던졌다. 종이가 공기를 가르며 칼날 같은 소리를 냈다. 두 번째. 나는 또 다른 두꺼운 A4 용지 뭉치를 꺼냈다. 거기에는 붉은색 거래 내역이 빽빽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당신이 지난 3년간 가정공동재산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로 2억 원을 날린 내역, 그리고 내 시선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린 강민호의 얼굴을 스쳐 멍한 표정의 시어머니에게 멎었다. 내 가족 카드로 룸살롱 가서 흥청망청 쓴 증거. 강민호의 무릎이 풀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여보, 나는 몸을 숙여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부드럽지만 악독하게 말했다. 당신 월급으로는 이 집 관리비도 못 내. 그렇게 효도하고 싶으면 빈손으로 나가서 시골 가서 당신 엄마랑 오붓하게 농사나 지어. 시어머니가 마침내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너 이년이. 그녀의 손이 내 얼굴에 닿기도 전에 나는 몸을 바로 세우고 차갑게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에 그녀는 뒷말을 그대로 삼켜버렸다. 지금 당장 모두 내 집에서 꺼져. 나는 손을 들어 대문을 가리켰다. 강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증거 서류를 잡으려 할 때 나는 테이블 위에 유리 재떨이를 집어들었다. 쨍그랑 묵직한 크리스탈 재떨이가 대리석 테이블 위로 세게 내리쳐지며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을 냈다. 강민호의 손을 직접 맞히진 않았지만 튀어오른 유리 파편이 그의 손등을 스치며 가느다란 핏자국을 남겼다. 강민호는 꼬리 밟힌 들깨처럼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거두고는 소파에서 튕겨져 나가 벽구석에 겁에 질린 채 달라붙었다. 뺏으려고 나는 부서진 재떨이 반쪽을 손에 꽉 쥔 채 날카로운 유리 조각 끝을 그들에게 겨눴다. 눈빛은 이 흉기보다 더 날카로웠다. 해봐. 내 손이 빠른지, 내가 경찰에 신고하는 게 빠른지. 거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시어머니가 거친 숨을 몰아쉬는 소리만 들렸다. 다음 순간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그 늙은 여자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더니 양손으로 바닥을 미친 듯이 내리치며 그 전형적이고 소름 끼치는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이고, 아이고, 사람 잡네. 며느리가 사람 잡는다. 나 못 살아. 여러분 와서 좀 보세요. 이 악독한 년이 지아비랑 시어미를 죽이려 들어요. 그녀는 입으로만 울부짖으며 눈초리로는 내 반응을 살폈다. 이런 억지 떼쓰기로 나를 굴복시키려는 속셈이었다. 옆에 있던 신우이도 정신을 차리고는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내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댔다. 서지영, 너 이제 죽었어. 신우이는 소리쳤다. 값싼 파운데이션을 바른 얼굴이 흥분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 지금 라이브 방송 켤 거야. 내 회사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 내 이 쌍년 같은 몰골을 다 보게 할 거라고. 너 광화문 대기업 다닌다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나 보자. 찍어. 나는 차갑게 한마디 뱉고는 오히려 카메라 렌즈에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마음껏 찍어. 찍는 김에 내 동생이 회사 돈 2억 원 횡령해서 코인으로 날려먹은 증거도 같이 찍고. 제목은 내가 대신 정해줄게. 모 대기업 직원 강민호. 회사 자금 횡령 사실 아내에게 발각되자온 가족이 난동 부리며 범죄 은폐 시도. 신우이의 손이 세차게 떨리더니 스마트폰이 퍽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너 무슨 소리야? 벽구석에 붙어있던 강민호는 회사 자금 횡령이라는 내 글자를 듣자마자 마치 척추가 뽑힌 것처럼 벽을 타고 주르륵 미끄러져 내렸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으며 눈에는 절망적인 공포가 가득했다. 왜?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는 손에 쥔 재떨이 조각을 쓰레기통에 아무렇게나 던져 넣었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러고는 천천히 서류 봉투 가장 깊숙한 곳에서 마지막 얇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은행 거래 내역이 아니라 내부 감사 자료 사본이었다. 지난달 당신이 책임졌던 프로젝트 자금에서 5천만 원이 비었더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면 영원히 모를 줄 알았어? 당신 그 회계팀 친구 이미 나한테 전부 다 말해줬어. 나는 강민호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하이힐이 바닥을 찍는 소리가 마치 사신의 카운트다운처럼 울렸다. 강민호, 너한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나는 손가락 하나를 세웠다. 첫째, 누나가 계속 라이브 방송을 하고 우리 이 판을 키우는 거야? 나는 내 회사 자금 횡령 증거를 너희 회사 감사팀이랑 경찰서에 바로 넘길 거야. 횡령액이 1억이 넘는데 몇 년 살아야 하는지 알아? 어디 보자. 최소 3년은 넘겠네. 그때가 되면 너는 감옥에 갈 뿐만 아니라 막대한 배상금까지 물어야 할 거고 내 엄마랑 누나는 아마 시골집 팔아도 모자랄걸. 강민호의 목을대가 심하게 요동쳤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굵은 방울로 뚝뚝 떨어졌다. 둘째, 나는 두 번째 손가락을 세웠다.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부드러워졌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이 이혼 합의서에 사인해. 모든 재산 분할을 포기하고 빈손으로 나가. 이 집은 내 거고 차도 내 거고 모든 예금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도 전부 내 거야. 그 대가로 나는 내 횡령 사실에 대해 입 다물어 줄게. 내가 스스로 사직할 수 있도록 마지막 체면은 지켜주지. 나는 검은색 사인펜을 그의 앞에 던졌다. 선택해. 감방 가서 콩밥 먹을래? 아니면 시골 가서 농사 지을래?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뚝 그쳤다. 그녀는 입을 벌린 채 이 엄청난 정보량을 소화하지 못한 듯 멍하니 자기 아들을 쳐다보았다. 민호야, 제 말이 진짜냐? 내가 정말 회사 돈에 손을 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난과 옥살이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강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펜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억눌린 신음 같은 소리를 냈다. 그것은 덫에 걸린 짐승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서지영, 너 진짜 독하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붉게 충혈된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부부의 연이 있는데 어떻게 날 이렇게 죽이려고 들어? 독하다고?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다. 내가 날 시골로 쫓아내고 내 집을 내 엄마한테 주려고 계산기 두드릴 때 부부의 연을 생각은 했어? 내 가족 카드로 룸살롱에서 다른 여자한테 샴페인 터뜨려 줄 때 내가 돈 아끼려고 커피 한 잔 못 사 마시는 건 생각했냐고? 나는 허리를 숙여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끊어 말했다. 강민호, 널 사랑했던 서지영은 내가 먼저 죽였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건 그냥 빚받으러 온 악기야. 사인해. 나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호통쳤다. 당장. 지금 당장. 강민호는 온몸을 부르르 떨더니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펜을 주었다. 안 돼, 아들. 시어머니가 펜을 뺏으려고 달려들었다. 거기 사인하면 우리 다 끝이야. 이 집이 10몇 억인데. 저리 비켜. 강민호는 시어머니를 거칠게 밀쳤다. 그 힘에 늙은 여인은 두어 바퀴 굴러 탁자 다리에 부딪혔다. 그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울부짖었다. 사인 안 하면 나 감옥 간다고. 엄마는 내가 죽는 꼴 보고 싶어? 그 순간 소위 말하는 모자간의 애틋한 정은 현실이라는 쇠망치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강민호는 그 합의서 위에 자신의 이름을 썼다. 손을 너무 심하게 떨어 그 서명은 마치 흉측한 벌레 한 마리가 기어간 자국 같았다. 그가 지장을 찍는 순간 나는 내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끝났다. 이 지긋지긋한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 나는 합의서를 챙겨 들고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지금 오후 4시 30분 줄게. 짐 싹. 나는 이 아수라장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30분 뒤에 경비실에 연락해서 사람 부를 거야. 그때까지 안 나가면 이 증거들 너희 회사 전체 메일로 보낼 거야. 이후 30분은 내 평생 본 가장 혼란스럽고 추악한 장면이었다. 신우이는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도 탁자 위에 남은 과일을 가방에 쑤셔 넣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앉아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도 곰팡내 나는 그 빨간 박스를 다시 끌어안는 것을 잊지 않았다. 강민호는 넋 나간 사람처럼 자기 옷들을 쓰레기 봉투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었다. 그들은 마치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메뚜기 떼처럼 온몸에 탐욕과 남루함을 덕지덕지 붙인 채 황급히 도망쳤다. 서지영, 너 천벌 받을 거야. 이 몹쓸 년, 넌 평생 혼자 늙어 죽을 거다. 문을 나서기 직전 시어머니는 악독하게 저주를 퍼부었다. 침방울이 현관 거울에 튀었다. 나는 화를 내는 대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히 가세요. 아, 그리고 어머님. 나는 그 호칭에 특별히 힘을 주어 말했다. 시골 가서 햇볕 많이 쬐세요. 관절염에 좋대요. 어차피 이제 보일러 뗄 돈도 없으실 테니까. 쾅. 그들의 등 뒤로 대문이 세차게 닫혔다. 그 거대한 소음과 함께 세상이 고요해졌다. 나는 문에 기댄 채 천천히 문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날 줄 알았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나는 텅 빈 거실을 창밖으로 스며드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금빛 햇살이 바닥에 쏟아져 따뜻하고 환하게 빛났다. 공기 중에 떠돌던 퀴퀴한 곰팡내와 값싼 향수 냄새가 흩어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나만의 것인 자유의 냄새가 채워지고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열쇠 수리공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기사님. 지금 바로 좀 와주세요. 현관문 자물쇠 바꾸려고요. 제일 비싸고 제일 안전한 걸로요. 전화를 끊고 나는 발코니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다. 가을바람이 불어 들어왔다. 약간의 서늘함이 느껴졌지만 가슴이 뻥 뚫리는 듯 시원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세 개의 작은 형체가 큰 짐들을 끌며 아파트 단지 정원을 힘겹게 가로지르고 있었다. 강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맨 앞에서 걸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 뒤를 따르며 아직도 무언가 옥신각신하는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밀치고 있었다. 그들이 단지 모퉁이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서울의 잿빛 하늘을 향해 나지막이 한마디 뱉었다. 잘 꺼졌네. 1년 후. 서울의 깊은 가을, 은행잎이 거리를 뒤덮어 온통 황금빛이었다. 나는 아파트 전면창 앞에 앉아 손에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이번에는 잔 표면에 차가운 물방울이 맺히지 않았다. 와인은 실온에서 깊고 부드러운 향을 풍기고 있었다.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다. 그 흡혈귀 같은 가족에게서 벗어난 후 나는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었다. 집안일 때문에 회의 중에 딴 생각을 하던 서지영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거침없는 서 팀장이 있었다. 지난달 나는 회사의 올해의 직원상을 받았고 연봉도 30%나 올랐다. 나는 집안의 모든 가구를 바꿨다. 강민호가 앉았던 가죽 소파는 버리고 부드럽고 따뜻한 아이보리색 패브릭 소파를 들였다. 벽지를 새로 발랐고 안방의 큰 침대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벨벳 소재로 바꿨다. 이제 이 100제곱미터가 넘는 집의 모든 공간, 모든 구석은 오직 나 한 사람만의 것이었다. 더 이상 퇴근이 늦었다고 저녁밥 안 차렸냐는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주말마다 시댁에 억지로 끌려가 고된 노동을 할 필요도, 한밤중에 천둥 같은 코골이에 잠을 깰 필요도 없었다. 혼자 사는 삶이 이렇게 짜릿하고 이렇게 중독적일 줄이야.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김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이혼 소송을 도와준 이후로 우리는 가끔 만나 술 한잔하는 사이가 되었다. 서 팀장, 승진 축하해. 아, 그리고 내가 흥미로워할 만한 가십이 하나 있는데. 뒤이어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다. 사진의 배경은 지독하게 어두웠다. 반지하 방 같았다. 창문은 절반만 지상에 나와 있었고 그 너머로는 더러운 길바닥의 타이어가 보였다. 사진 속에는 누렇게 변색된 러닝셔츠를 입은 남자가 바닥에 쭈그려 앉아 라면을 먹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눈빛은 고인 물처럼 혼탁했다. 강민호였다. 그리고 그의 등 뒤 침대 위에는 한때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가 낡은 소미불을 뒤집어 쓴 채 강민호의 등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무언가 욕설을 퍼붓는 듯한 모습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김지훈의 음성 메시지가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누르고 귀에 가져다 댔다. 이거 그 동네에서 법률구조공단이라는 후배가 찍은 거야? 듣자 하니 강민호 결국 회사에서 잘렸다더라. 감옥은 안 갔지만 업계에 소문이 다 나서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했대. 지금은 배달 일하고 엄마는 관절염이 악화돼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아들 못 낳았다고 욕한대. 모자가 매일같이 서로 탓하며 싸운다더라. 강민호는 엄마가 그때 왜 이를 그르쳤냐고 원망하고 엄마는 강민호가 너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걷어찼다고 원망하고 웃음기 섞인 김지훈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사진 속의 남루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엄마 말이 곧 법이라던 그 남자, 나를 시골로 쫓아내려던 그 늙은 여자. 그들은 이제 마침내 소원대로 함께 살게 되었다. 이 어둡고 축축한 반지하 방에서 서로를 단단히 오가맨 채 서로를 괴롭히고 서로를 원망하며 삶의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받을 복이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껐다. 검게 변한 화면 위로 지금의 내 얼굴이 비쳤다. 혈색이 돌고 생기가 넘치며 눈빛은 밝고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와인잔을 들어 창밖의 화려하고 눈부신 서울의 야경을 향해 가볍게 부딪혔다. 유리잔이 맑고 청아한 소리를 냈다. 자유를 위하여. 나는 고개를 들어 잔에 담긴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창밖의 한강은 여전히 도도하게 흘러가고 차량의 불빛은 빛의 강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창 안, 따뜻한 조명 아래 나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